할머니, 이 정도면 됐잖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이제 더 이상 저희 집에 계실 수도 없고요. 여기 이 산속 외진 곳에 마련해드린 집이면 충분하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어디고? 할미는 처음 보는 곳인데? 자, 빨리 내려요. 서둘러요. 저희 갈 길 바빠요. 며느리는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말이 없었다. 아들아, 여긴 어디냐? 할미는 여기서 못 산다.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죄송합니다.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20년 전 남편이 남긴 1,000억 원 전산 주식.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아들 내외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만과 무시. 여기가 어디고? 할미는 처음 보는 곳인데? 아들아, 여긴 어디냐? 할미는 여기서 못 산다. 며느리 얼굴엔 역겨움이 가득했다. 시어머니, 구질구질하게 뭘 더 바라세요? 아들이 이렇게 집까지 해드렸으면 감지덕지해야죠. 안 그래요, 여보? 아들은 침묵으로 동조했다. 어미가 아들에게 물었다. 그래, 아들아, 내 생각도 그러하냐? 아들은 애써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은 황급히 차에 올랐다. 며느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잘 지내세요, 어머님. 혹시라도 저희한테 연락해서 귀찮게 하시면 그때부턴 저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차는 먼지를 풀썩이며 사라졌다. 나는 털썩 주저앉았다. 내 두 눈에선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20년 전 내 남편이 남겨준 1,000억 원 상당의 전산 주식. 그 엄청난 재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나는 평생을 아들 내외에게 의지하며 살았다. 그들이 내 모든 것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허름한 주택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구들과 찢어진 벽지.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에게 준 집이라는 것이 이런 곳이라니.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는데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인자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괜찮으세요? 제가 이웃에 사는 김정희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내 기구한 사연을 듣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 세상에 어찌 이런 자식들이 있단 말이오? 그러게 말입니다. 내가 전산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왜 그땐 몰랐을까요? 할머니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요. 어서 힘내서 그 못된 자식들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나는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었다. 산속 허름한 집,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 그것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여보, 이 주식 증서 잘 보관해요. 언젠가 큰 도움이 될 거요. 남편은 내 손을 꽉 쥐고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하지만 나는 그때 주식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네, 여보. 걱정 마세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갔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처음에는 다정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 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왜 이렇게 칠칠치 못하세요? 어느 날 아침 내가 밥을 짓다가 밥솥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움츠러들었다. 밥도 제대로 못하고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며느리는 나를 하녀 부리듯 했다. 여기 걸레로 닦으세요. 제대로 좀 하시라고요. 걸레를 내 앞에 던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다. 80세 노인이 자식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이었다. 어머니, 며느리 말도 좀 들으세요. 아들은 언제나 며느리 편을 들었다. 저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니겠어요? 아들아, 할미가. 어머니, 제발 며느리한테 좀 잘해주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아들의 말에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낳아 기른 아들이 이제는 나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이 두려웠다. 시어머니, 일어나세요. 청소해야죠. 며느리는 새벽 5시부터 나를 깨웠다. 빨리 움직이세요. 느려 터져서. 나는 허리가 아파도 참았다. 밥 차려야죠. 뭐 하세요? 저녁 준비도 내 몫이었다. 하지만 정작 식사 시간이 되면 시어머니는 방에서 드세요. 저희끼리 먹을게요. 나는 작은 방에서 혼자 찬밥을 먹었다. 그들은 거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웃었다. 자존감의 붕괴. 그렇게 10년, 15년, 20년. 나는 그들의 비난 속에서 점점 작아졌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일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걸까? 내가 정말 짐일까? 나는 그들의 말에 세뇌당해 자존감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한 내 모습이 보였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생기 없는 눈빛.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집에 얹혀 사는 쓸모없는 짐덩어리였다. 잊혀진 유산.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남편이 남겨준 주식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낡은 괴짝 속에 잠들어 있는 그 서류. 1,0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그 증서. 만약 내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만약 내가 그 가치를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무지했다. 그리고 그 무지가 나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마치 어둡고 깊은 굴에 갇힌 채 희망조차 품지 못하는 죄수처럼 나는 그렇게 무의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내 삶은 그들의 비난과 냉대 속에 갇혀 있었다. 나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대신 그저 순응하는 삶을 택했다. 시어머니, 설거지 안 하세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빨래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나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감정도 생각도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명령받은 대로 뒤늦은 깨달음. 하지만 이제 산속 이 허름한 집에서 이웃 할머니의 따뜻한 위로를 받으며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주식의 가치를 알았다면 그들은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못했을 텐데. 나는 가슴을 쳤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20년 동안 나는 그들의 노예로 살았다. 20년 동안 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사실 나에게는 그들이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웃 할머니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네.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못된 자식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죠. 할머니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당한 모든 것을 똑같이 되갚아줄 것이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20년간의 한과 서름이 이제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시의 반복과 긴장 축적 할머니와 나는 매일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할머니는 내 아픈 과거를 보듬어주고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나의 오랜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분노했고 그 분노는 나에게 새로운 용기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주식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남편이 뭘 좀 남겼다고만 들었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때는 주식이 뭔지도 몰랐고요. 남편은 워낙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전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해서 다들 무시했었죠.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모르니 그 주식 관련 서류 같은 게 남아있는지 찾아보세요.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남편분이 분명 할머님을 위해 소중히 남겨두셨을 거예요. 나는 할머니의 말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산속 허름한 집을 구석구석 뒤졌다. 며칠 밤낮을 찾아 헤맨 끝에 낡은 괴짝 속에서 빛바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괴짝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자 거기에는 20년 전산 주식 증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 적힌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1,000억 원.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나의 지난 세월, 나의 고통, 나의 한이 모두 담겨 있는 금액이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의 주식이었다.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 모든 게 사실이란 말인가? 20년 전 남편이 내게 남겨준 것이 이토록 엄청난 유산이었다니. 나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나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폭발이었다. 남편이 나를 위해 남겨준 유산이 이토록 엄청난 것이었다니. 그리고 아들 내외는 이 사실을 알고도 나를 속여 여기까지 내다버린 것이다. 그들의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할머니는 나의 오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할머니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나보다 더 기뻐하며 소리쳤다. 세상에, 이게 정말이라니. 아이고,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을 봤나? 당장 가서 그놈들에게 천벌을 내립시다. 할머님, 이제 할머님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힘내세요. 긴장의 고조 할머니는 흥분으로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자, 이제 이 주식 증서를 가지고 당장 변호사를 찾아갑시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할머님은 충분히 고통받으셨어요. 이제는 정의를 되찾을 때입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산을 내려와 번화가에 위치한 유명 법률 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깜짝 놀랐다. 그의 눈빛에는 경이로움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할머니, 이 주식은 현재 가치로 약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의 가치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아드님 내외가 이 사실을 알고도 할머니를 이렇게 내버렸다고요? 이건 명백한 유기죄이자 사기입니다. 할머니, 저희가 반드시 아드님 내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변호사는 굳은 결의를 보이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변호사의 말에 희망을 보았다. 이제 더 이상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내 권리를 되찾고 아들 내외의 죄를 물을 것이다. 며칠 후 변호사는 아들 내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내용은 이러했다. 어머님의 재산 1,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은닉하고 유기한 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는 확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어머니 돈을 탐냈다고 그래요? 지금 이 일 다 할머니 때문에 꾸며낸 일이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저 잠시 독립해서 지내시라고 했을 뿐이잖아요. 아들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죄를 부정하려 했다. 나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속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아들은 전화를 끊기 전 어머니,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저희에게 빌게 될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나는 그 말에 코웃음을 쳤다. 후회는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일말의 자비도 베풀 생각이 없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나는 아들 내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할머님, 이 사건은 반드시 승소하실 겁니다. 김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주식 증서, 그리고 20년간의 학대 기록까지. 아드님 내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자마자 이 사건은 삽시간에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특종입니다. 1,000억 원 재산 숨긴 패륜 아들. 한 기자가 외쳤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을 우리 사건이 장식했다. 패륜 아들, 1,000억 재산 탐내 노모 유기, 충격적인 진실. 80세 어머니 산속에 버리고 재산 가로채려 한 50대 아들. 20년간 학대하고 유기한 패륜 사건, 전 국민 공분. 자극적인 기사가 연일 쏟아져 나왔다. TV 뉴스에서도 특집으로 다뤘다. 앵커 오늘 충격적인 패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80세 노모를 산속에 유기한 아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1,000억 원 재산을 노렸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리포터가 산속 허름한 집 앞에서 리포트했다. 여기가 바로 아들 내외가 80세 어머니를 유기한 현장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곰팡이가 가득하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들 내외는 순식간에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그들의 얼굴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다. 이런 인간들이 사람입니까? 동물만도 못한 놈들.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패륜아 나와라. 노모 학대범 물러가라. 피켓을 든 시민들이 소리쳤다. 며느리가 다니던 대기업 본사 앞에도 마찬가지였다. 저런 사람을 회사에 둘 수 없습니다. 당장 해고하라. 여론은 들끓었다. 변호사가 나에게 제안했다. 할머님, 기자회견을 여시는 게 어떨까요? 할머님의 진심을 직접 전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나는 망설였다. 저 같은 늙은이가 그런 자리에. 아닙니다, 할머님. 할머님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는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나는 낡은 한복을 입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즐겨 입던 한복이었다. 할머님, 준비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네, 가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할머니, 이쪽 좀 봐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들이 소리쳤다. 나는 떨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수십 개의 마이크가 내 앞에 놓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80세 박순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계속했다. 저는 평생 아들 내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나는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말했다. 저의 모든 것을 내주었죠. 제가 가진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주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말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20년간 저는 그들의 집에서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기자회견장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의 소중한 남편이 남겨준 유산. 나는 목이 메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다. 저의 남편이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한 전산 주식. 그 가치를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유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산속 허름한 집으로 내쫓았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2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저는 그곳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혼자. 기자회견장이 숙연해졌다. 많은 기자들도 눈물을 흘렸다. 나는 눈물을 닦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 사회의 노인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지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나왔다. 기자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나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기자회견 영상은 인터넷에서 1000만 뷰를 돌파했다. 이 할머니 말씀 들으니 눈물이 나네요. 저도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울었어요. 이런 페르나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댓글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아들 내외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페륜 아들 응징하자, 노모를 위한 정의 구현이라는 글들이 넘쳐났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노인 학대 처벌 강화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다. 아들 내외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기 시작했다. 아들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이런 페르나와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투자금 전액 회수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줄줄이 빠져나갔다. 협력업체들도 계약을 파기했다. 우리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줍니다. 거래 중단합니다. 며칠 만에 아들의 사업은 순식간에 망했다. 직원들도 모두 사표를 냈다. 이런 사장 밑에서는 못 일합니다. 양심이 있어야죠. 회사는 텅 비었다. 며느리는 더 비참했다. 다니던 대기업에서 인사팀장이 불렀다. 김대리,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회사는 당신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습니다. 즉시 해고 처분입니다. 과장님, 제발 한 번만 나가주십시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단 하루 만에 아들 내외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다.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들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갔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과 옷을 중고로 팔아야 했다. 이거 얼마 안 됩니다. 10만 원. 중고 상인이 말했다. 뭐라고요? 이게 500만 원짜리인데. 지금은 중고잖아요. 10만 원 아니면 말고요. 며느리는 울며 팔았다. 친구들도 모두 연락을 끊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SNS 친구들이 차단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어느 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쪽방에 앉아 있었다. 강남 아파트에서 쪽방촌으로.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 이게 다 당신 어머니 때문이야. 며느리가 소리쳤다. 당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나도 몰랐어. 주식 가치가 이렇게 클 줄은. 아들도 소리쳤다. 이제 어떡하냐고. 우리 인생 다 망했어. 며느리가 울었다. 아들은 머리를 쌓아놨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나의 기자회견 이후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국회에서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인 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노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나섰다. 시민단체들도 움직였다. 노인 인권 보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나는 그 모든 변화를 보며 생각했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다른 노인들은 나처럼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재판 당일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은 장엄했다. 높은 천장, 엄숙한 분위기, 그리고 정의를 상징하는 저울 조각상. 나는 원고석에 앉았다. 건너편 피고석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방청석은 가득 찼다. 언론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로 붐볐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먼저 원고의 재산 관련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투명한 봉투에 담긴 주식 증서를 제출했다. 이것은 20년 전 원고의 남편이 구입한 전산 주식 증서입니다. 현재 가치는 약 1,000억 원에 달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1,000억? 정말? 방청객들이 웅성거렸다. 판사가 증서를 자세히 살펴봤다. 이 증서의 진위는 확인되었습니까? 네, 재판장님.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진본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내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재판장님,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었다. 피고인들이 원고를 산속에 유기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다시 그 끔찍한 순간을 봐야 한다니. 하지만 이것이 정의를 위한 길이었다.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됐다. 영상 속에는 산속 비포장 도로가 보였다. 차 한 대가 멈춰섰다. 그리고 차 문이 열렸다. 여기서 내리세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어디냐? 할미는 내 목소리였다. 떨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시어머니 구질구질하게 여기 집 마련해 드렸잖아요. 빨리 내려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영상 속에서 나는 떨떠름하게 차에서 내렸다. 아들아, 여긴 어디냐?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다음 장면이 더 충격적이었다. 며느리가 차창을 내리고 소리쳤다. 잘 지내세요, 어머님. 혹시라도 저희한테 연락해서 귀찮게 하시면 그때부턴 저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리고 더 끔찍한 말이 이어졌다. 여기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하세요. 며느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였다.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다. 영상 속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영상이 끝났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저런, 어떻게 저럴 수가. 친어머니한테.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과 탄식이 들렸다. 어떤 여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저게 사람입니까?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다시 한번 그 순간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간 나를 키워준 아들,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 그 아들이 나를 산속에 버렸다. 여기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판사의 질문. 판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피고인들,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뭡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저희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변명했다. 어머님을 계속 모시기가 힘들어서 산속에 버렸다는 겁니까? 판사가 반문했다.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다.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영상에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되돌려 재생했다. 여기를 보시면 피고인들이 차에 타기 전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다. 하지만 블랙박스는 그것마저 녹음했다. 여보, 이제 우리가 그 주식 다 가지는 거죠?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그럼 어머니는 어차피 주식이 뭔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돼. 아들의 목소리였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변호사가 힘주어 말했다. 아들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단지 뭡니까? 판사가 차갑게 물었다. 어머님이 주식을 제대로 관리 못하실까봐 걱정해서 산속에 버렸습니까? 걱정해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아들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판사가 아들 내외를 향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들은 어머님을 유기하고 어머님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가 명백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특히 이 영상은 피고인들의 잔혹하고 폐륜적인 행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을 친어머니에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기를 넘어선 살인 미수에 가깝습니다.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다.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 내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떨고 있었다.
아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들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다. 주식 증서,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녹음된 대화까지 그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방청객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블랙박스가 다 찍었네. 저렇게 생생하게 증거가 남을 줄은. 그들은 자신의 파렴치한 행동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화되어 증거로 제출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차의 블랙박스. 그들이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이 그들의 모든 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아들이 작게 중얼거렸다. 끝났어. 이제 끝이야.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청객 중 누구도 그들에게 동정하지 않았다. 당연한 거지. 자업자득이야. 냉정한 목소리들이 들렸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한때는 사랑했던 아들. 한때는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여자.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일 뿐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흘릴 눈물은 없었다. 판사가 말했다. 증거 채택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정의가 실현되는 시작. 변호사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할머님, 이겼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기쁘지는 않았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하지만 이것이 정의였다.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다. 법정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증거 제출 어떠셨어요? 플래시가 터졌다. 나는 짧게 말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블랙박스가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섰다.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다. 정의가 실현되는 하늘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할머님, 이제 본격적인 응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다. 아드님 내외의 재산 목록입니다. 모두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그들의 모든 재산이 나열되어 있었다.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 마이너스 시세 30억 원. 수입 외제차 2대 마이너스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명품 의류와 보석 마이너스 에르메스, 샤넬, 까르띠에 등 수천만 원어치. 그리고 해외 계좌에 숨겨놓은 비자금까지. 모두 압류하십시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 푼도 남기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법 집행이 시작됐다. 법원 집행관들이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재산 압류 집행합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뭐해요? 법원 명령으로 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압류합니다. 집행관이 공문서를 내밀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안 돼. 이럴 수가. 하지만 법은 무자비했다. 집행관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모든 물건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거실의 고급 소파, 침실의 명품 침대, 부엌의 수입 가전제품, 하나하나 빨간 압류 스티커가 붙었다. 이 아파트는 30일 이내에 비워주셔야 합니다. 집행관이 통보했다.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아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잠깐만요. 이건 제 집입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항의는 법원에 하십시오. 집행관은 냉정했다. 아파트 현관문에 큰 빨간 딱지가 붙었다. 압류. 그 글자는 그들의 몰락을 상징했다. 이웃들이 복도로 나와 구경했다. 저 집이 압류됐대. 폐륜 사건 그 집 아니야? 당연하지. 자업자득이야. 수군거림이 들렸다. 며느리는 수치심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주차장에서는 2대의 외제차가 견인되고 있었다. 이 차들도 압류 대상입니다. 집행관이 차 키를 요구했다. 안 돼요. 이 차는 제가 회사 다니려고.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다. 규정입니다. 거부하시면 강제 집행합니다. 결국 2대의 차는 견인차에 실렸다. 벤츠와 BMW. 한때 그들의 자랑이었던 차들이 끌려갔다. 저게 3억은 하는데. 주차장 관리인이 중얼거렸다. 명품 압류. 집안에서는 명품 의류와 보석 압류가 진행됐다. 이 가방들 모두 몇 천만 원어치네요. 집행관이 에르메스 버킨백 10개를 박스에 담았다.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며느리가 소리쳤다. 이건 선물 받은 거라고요. 영수증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압류 대상입니다. 집행관은 단호했다. 샤넬 재킷, 루이비통 가방, 까르띠에 시계. 며느리가 그토록 아끼던 명품들이 하나씩 박스에 담겼다. 제발, 이것만은.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다. 해외 계좌 추적. 할머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연락했다. 아드님이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에 비자금 계좌를 숨겨놨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약 50억 원입니다. 나는 경악했다. 50억? 네, 탈세한 돈으로 추정됩니다. 국세청에 고발하고 동시에 압류 절차를 밟겠습니다. 며칠 후 해외 계좌도 동결됐다. 아들 내외가 숨겨놨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졌다. 30일 후 아들 내외는 강남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집 몇 개만 들고 나왔다. 나머지는 모두 압류됐기 때문이다. 이제 어디로 가요? 며느리가 울먹였다. 모르겠어. 친구들한테 연락해봐.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다. 미안해. 우리도 힘들어서.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어. 차가운 거절만 돌아왔다. 지인들도 마찬가지였다. 페류나 친구라고 소문나면 우리 사업에 지장 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들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아들이 다니던 골프장에서도 쫓겨났다. 회원 자격 박탈입니다. 왜요? 회원들의 요청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다니던 필라테스 센터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돈 냈잖아요.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다른 회원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 받았다. 저 사람들 폐륜 사건 그 사람들 아니야? 어머니 산에 버린 그 사람들. 수군거림이 따라다녔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이웃 할머니 집에 머물고 있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며느리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항상 말끔했던 아들은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들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저희의 죄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도 울며 빌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저희를 살려주세요.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비굴함과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다. 저희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십시오. 아들이 절규했다. 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입을 열었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나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내 돈을 가로채려 했다. 어머니, 입 닥쳐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나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20년간 나를 하녀처럼 부렸다. 그리고 산속에 버렸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늦었다. 너희가 나에게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나는 그들을 외면하고 뒤돌아섰다. 어머니, 제발. 아들이 내 옷자락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냉정하게 뿌리쳤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나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은 내 뒤에서 오열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그들의 울음소리는 처절했고 절규에 가까웠다.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은 비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가 나한테 여기서 죽든 살든 알아서 하라고 했지?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문이 닫혔다. 그들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 계속 들렸다. 하지만 나는 귀를 막았다. 그들의 눈물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은 오직 자기 연민일 뿐이었다. 진정한 반성도 뉘우침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들이 불쌍해서 우는 것뿐이었다. 나를 산속에 버릴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면서 나를 하녀처럼 부릴 때는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자신들이 공경에 처하니까 우는 것이다. 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에게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다. 너희는 이제부터 평생 그 죄값을 치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뿌린 씨앗을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도 용서도 주지 않았다. 이것이 나의 응징이었다. 완벽하고 철저한 복수극의 시작이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했던 그들에게 나는 똑같은 파괴를 선사했다. 아니, 그 이상을. 그날 밤 나는 이웃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말했다. 이게 정의인가 봅니다. 맞아요.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으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다. 밝은 달빛 아래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재단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사랑의 샘 노인복지재단을 만들 겁니다. 변호사에게 말했다. 압류한 재산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노인 학대 피해자들을 돕겠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할머님.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할머님의 고통이 다른 노인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고통의 끝에서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들 내외에 대한 응징은 끝났다. 이제는 선행의 시간이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시간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생각했다. 응징은 복수가 아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통해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워지는 것이다.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편안한 잠이었다. 아들 내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 돈으로 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할머님. 변호사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단의 이름은 사랑의 샘이었다. 남편이 생전에 즐겨 말하던 구절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네. 나는 그 말을 떠올리며 재단 이름을 지었다. 몇 달 후 사랑의 샘 노인복지재단 현판식이 열렸다. 강남 한복판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재단 사옥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 수많은 하객이 모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노인 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판 제막 테이프를 끊었다. 사랑의 샘 노인복지재단. 금빛 글자가 햇살에 반짝였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재단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노인 복지 마이너스 독거노인 돌봄, 무료 급식, 의료 지원, 불우이웃 돕기 마이너스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 지원, 소외계층 자립 지원 마이너스 직업 교육, 창업 지원. 나는 이 재단을 통해 불우한 이웃들을 도왔다. 특히 나와 같은 불행한 일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노인 학대 신고 센터를 재단 내에 설치했다. 24시간 상담 전화, 긴급 구조팀, 법률 지원까지. 할머님처럼 고통받는 노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다짐했다. 이사장으로서의 활동. 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활발하게 활동했다.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다. 이사장님, 무리하지 마세요. 직원들이 걱정했다. 아니야, 이게 내 삶의 의미란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요양원을 방문해 노인들을 위로했다. 힘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내 손을 잡고 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는 그들의 손을 꽉 잡아주었다.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식사를 나눴다. 맛있게 드세요.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나의 선행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언론에서 나를 집중 조명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현명한 노인. 자신이 겪은 고통을 타인을 위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인물. 신문 기사 제목들이었다. TV 다큐멘터리도 제작됐다. 80세 할머니의 위대한 선택. 프로그램은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않도록 돕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감동했다. 인터넷에는 박순자 할머니를 본받자는 운동이 일어났다. 베푼 사랑의 환원. 나는 재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내가 베푼 사랑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재단에 기부금이 쏟아졌다. 박순자 이사장님을 본받아 기부합니다. 대기업 회장, 연예인, 평범한 시민들 모두가 재단을 돕기 위해 나섰다. 봉사자들도 몰려왔다. 이사장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이 재단 문을 두드렸다. 나는 행복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한편 아들 내외는 감옥에서 이 모든 소식을 접했다. 교도소 TV 뉴스에서 나의 재단 활동이 방영됐다. 폐륜 사건 피해자, 1,000억으로 재단 설립. 80세 할머니, 노인 복지의 헌신. 아들은 TV를 보며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저렇게.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시어머니가 존경받고 있어. 그들은 내가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죄책감을 덜 수 있었을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어머니도 불행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기대와 달리 더욱 행복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 아들은 감옥 독방에서 땅을 치며 후회했다. 내가, 내가 왜 그랬을까?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밤마다 울었다. 며느리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절규했다. 내가 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감옥 5년형. 그들은 그 시간 동안 매일 후회하며 살아야 했다. TV에서 나의 선행이 방영될 때마다 그들은 더욱 괴로워했다. 어머니는 행복하고 우리는 이 꼴이야.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나는 그들의 후회를 상상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복수였다.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도 복수였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다. 나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것. 그들이 감옥에서 고통받는 동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복수는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다. 할머님, 아직도 계세요? 젊은 직원이 물었다. 응, 잠깐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이세요? 내 인생 말이야. 80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구나. 나는 미소 지었다. 고통도 있었고 배신도 당했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할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직원이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야. 나는 그저 선택했을 뿐이야. 나는 말했다. 복수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고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했단다. 그날 밤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다. 진정한 응징은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반격과 뒤집힘 나는 재단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나의 삶은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 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만기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찾아 내가 운영하는 재단으로 찾아왔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다. 초라한 행색을 한 아들 내외는 재단 사무실 문턱에서 주저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함께 깊은 회한이 가득했다. 그들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어머니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디 한 번만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 어머니의 발닦개라도 하며 속죄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삶의 마지막 희망을 갈구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통과 함께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외면할 것인가. 수많은 고민 끝에 나는 결심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했다. 너희가 나에게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너희는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 노력한다면 나는 너희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아들 레위는 나의 말에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정말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연민이 담겨 있었다. 너희는 이제부터 이 재단에서 봉사하며 너희 죄를 갚아나가라. 너희의 모든 것을 바쳐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헌신해라.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 너희가 진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아들 레위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감사 인사는 진심이었다. 그들은 다음 날부터 재단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재단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다. 결단 시간이 흘러 아들 레위는 재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이 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찾았다. 나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용서와 화해로 이어지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어느 날 나는 아들 레위를 나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나의 앞에 앉았다. 너희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용서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아들 레위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다시금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단이 저희를 살렸습니다.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나의 품에 안긴 그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제 너희는 나의 아들과 며느리로 돌아와라. 그리고 이 재단을 함께 이끌어 나가자. 너희의 경험과 깨달음이 이 재단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더욱 겸손하고 지혜롭게 살아라. 아들 레위는 눈물을 흘리며 나의 품에 안겼다. 우리는 다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나는 아들 레위와 함께 재단을 운영하며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과거의 아픔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언론은 나의 이야기를 현대판 고부 갈등의 아름다운 해피엔딩,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감동 실화 등으로 보도했다.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남편이 남겨준 1,000억 원의 전산 주식으로 시작된 나의 이야기가 이토록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돈 때문에 시작된 비극이 결국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된 것이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재단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게 물든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의 인자한 미소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이제야 당신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물이었음을.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